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 과정에서 더 확고해졌다. 위기 극복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 말을 타고 계속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더 강해지는.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우리 국회 의리ชั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쓰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 국민의힘에.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해도 되나? 윤석열이 풀려난 거?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뭘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아. 틀림없이 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의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지만 네. 밑에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던 군인들은 경찰 군 간부들은 다 잡혀가 재판받고 있는데 그 풀어준 판사가 재판하고 있고 당사자는 수개는 풀려나 있고 이게 열받긴 하지만 난 그거를 못 받아들여. 나는 그 자체를 못 받아들여. 이제 그것이 내란 잔당과 그 내란 옹호 정당인 국힘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계엄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더 강고하게 만들었어요. 네. 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재명 리더십을 흔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또 성남시 하면서 여러 성과를 냈던 부분을 뭐 보수층은 인정 안 하겠지만 중도층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MBC 그 시선 집중에 나가서 그 이재명을 평해달라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형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에서 현실의 과제를 끌어오는 연역적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현실을 보고 거기서 맞아. 과제를 도출해낸 다음에 바로 그 과제로 들어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봐왔던 민주당의 리더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 이게 전형적인 과제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 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네. 갖췄죠. 이재명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공부 많이 해서 이론이 확실히 섰고 그 이론에 부합하는 현실이 뭐가 있지 찾고 이게 아니고 현실로부터 출발하니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해결법을 재빨리 내놓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져가지고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후보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머릿속을 그려보면 이재명, 김문수 혹은 이재명, 오세훈 뭐 그런 과제 중심적인 어떤 의제가 던져졌을 때 뭐 누가 가장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민한다면 중도층이 확실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중 권력 상태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국회 쪽으로 권력이 집중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여러 야당들이 합심해서 권력의 중심, 정통성 있는 권력의 중심을 국회 쪽으로 땡겨온 거죠. 그 네. 기간 내내. 그 기간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 재빠르게 국회로 결집해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를 하고 바깥쪽에 시민들이 오도록 네. 그렇게 북돋아서 국회 침탈을 저지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일사불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매우 결속된 어떤 분위기에서 이 일을 지금까지 2달간 이제 해왔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 과정에서 더 확고해졌다. 이게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예. 이 말을 타고 계속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더 강해지는 압도적이죠.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말머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처음에 예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보여줘가지고 민주당도 이 정도면은 민주당의 역사를 오래 봐왔습니다만 이 정도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그렇죠. 예. 합심해서 해왔죠. 보수는 누가 후보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보니 그쪽 후보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누가 되든. 예.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뭐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 대선이. 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 자체,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주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네.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 옛날에는 더 왼쪽에 편의점이 큰 게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 민주노동당.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개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멀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돼. 네,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점점 가운데.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디멘저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해요. 예,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오른쪽 끝에 자기들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지?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을 구해야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차원 위치 선정 게임이라는 이 모델로 보면 당연히 뭐 개별 정책이나 혹은 그 소위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이냐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골목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화와 예상되는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 역학을 캐치하는데 참 동물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문제나 네. 뭐 국내 생산 자동차 법인세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뭐 좋게 말하면 시장 친화적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본 친화적인 이런 세부 정책들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직접 소통을 민주당 쪽과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그 포지셔닝 예.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요. 말씀하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점점점 중간에서 오른쪽이 점점 비고 있네. 그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인드예요. 예. 그거 내가 바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이자마자 그게. 원래는 그 중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번에 저쪽 끝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미리 좀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이미 그 고민을 따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진작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라는 이 게임 이것을 게임으로 놓고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선 모든 대선이 중요했지만 이 대선은 지면은 큰일 나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지금 그런 거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